안녕하십니까. 독서하는 마라토너 박정필입니다. 자, 이곳 풍납토성 나들목 근처에서 동쪽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스승의 날 저녁 8시 직전입니다. 제가 시원한 한강바람을 맞으면서 서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촬영하겠습니다. 화이팅! 한강 바람이 시원하게 불고 있습니다. 자, 북서쪽 방향 전방 600~700m 정도 지점에 올림픽대교도 보입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 자전거 퇴근길에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자전거 출근길에는 어제 저녁 퇴근길에는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히말라야 8000m급 완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신 고 박영석 대장님의 위대한 업적에 관하여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산악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면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를 다 올라야 하고 세계 7대륙 최고봉에 또 다 올라야 하고 지구 상극점인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에 도달을 해야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는 건데요. 인류 최초로, 세계 최초로 고 박영석 대장님께서 2005년 5월 1일에 북극점에 54일 만에 도달함으로써 인류 최초로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산악 그랜드 슬램의 3개 부문 중에 마지막 부문인 남극점, 북극점, 에베레스트 도달 다 이해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문인 세계 7대륙 최고봉 등정은 어제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첫 번째 부문인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하면 해발 8000m가 넘는 봉우리 14개 봉우리를 얘기하는데요. 요즘은 16개 봉우리를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14개 봉우리에 종속봉, 즉 부속된 봉우리로 봤는데 이제는 그것도 독립된 봉우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설은 아니고 의견이 있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두 개 봉우리를 히말라야 14자와 별도의 독립 봉우리로 본다면 총 히말라야 8000m급은 16자가 되는데요. 그 16자를 세계 최초로 오른 분은 바로 우리나라 산악인으로 왕성하게 요즘 언론에도 나오시는 엄홍길 대장님이십니다. 세계 최초 히말라야 14자 완등의 위협을 달성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16자로 두 개 봉우리를 독립된 봉우리로 보는 의견은 우세한 의견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설은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완등이 정설입니다. 자, 그래서 히말라야 8000m급 14자를 모든 봉우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주요 봉우리 4개 정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봉우리 중에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봉우리가 히말라야 가장 높은 봉우리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두 번째 높은 봉우리가 K2는 해발 8611m, 그 다음에 쭉 9번째로 높은 게 바로 난가 파르바트는 해발 8126m, 10번째로 높은 게
많이 들어보신 안나푸르나입니다. 안나푸르나 해발 8,091m입니다. 그 외에도 뭐 초호유, 시샤팡마, 로체, 다양한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설로 인정되는 봉우리는 8,000m급 봉우리를 14개 봉우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봉우리 중에서 14개 봉우리 중에서 주요 봉우리인 4개 봉우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입니다. 자, 네팔에 있습니다. 네팔과 중국 접경지대에 있는데요. 자, 에베레스트는 해발 8,848m입니다. 그리고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고 측량을 통해서 확인한 시점은 1852년입니다. 즉 19세기 1852년에 그 당시에 인도 주재 동인도 회사의 측량국장이 측량을 통해서 에베레스트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라는 것을 관측이 아니라 측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그것의 명칭도 사람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 인도에 있는 동인도 회사의 측량국장이 에베레스트가 세계 최고봉이라는 것을 측량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영국의 분위기는 무슨 지명을 정할 때는 토착 언어를 사용해라.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뭐 원주민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그 봉우리 명칭으로 정해라. 뭐 이런 걸 추천, 권고를 하고 있는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가 세계 최고봉이라는 것을 측량한 그 측량국장, 동인도 회사의 측량국장은 그걸 따르지 않고 전임 측량국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전임 측량국장 이름을 따서 세계 최고봉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전임 측량국장 이름 에베레스트라고 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히말라야는 어떤 뜻이냐면 히말라야 산맥 안에 8,000m급 봉우리가 14개가 있는데요. 히말라야는 산스크리트어로 히마 플러스 알라야의 합성어입니다. 히마는 눈이란 뜻이고 알라야는 안식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히말라야는 워낙 높은 봉우리다 보니까 만년설로 뒤덮여 있어서 온 세상이 다 눈천국이죠. 그래서 만년설로 뒤덮인 산맥이다 해서 눈의 안식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말라야로 정한 겁니다. 산스크리트어로 눈의 안식처라는 의미의 히말라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베레스트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를 세계 최초로 등정한 분은 1953년 5월 29일 뉴질랜드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등산 도우미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자, 뉴질랜드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등산 도우미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 이 두 분이 세계 최초로, 인류 최초로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게 1953년 5월 29일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영국이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뉴질랜드는 영연방 국가다 보니까 그 당시에 1952년 2월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즉위를 하셨고 이듬해인 1953년 6월에 대관식을 하셨는데요. 대관식이 열리기 며칠 전, 즉 1953년 5월 29일에 세계 최초로 지구 최고봉의 뉴질랜드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오르자 영연방 국가인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해서 영국 입장에서는 영연방 국가의 종주 국가로서 엄청나게 축제 분위기였고, 하나의 대관식, 며칠 후에 열렸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대관식이 하나의 선물이 됐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은 1952년에 즉위해서 작년 9월에 서거하셨으니까 무려 70년 7개월 동안 영국을 통치를 하셨습니다. 70년 7개월 동안 1952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무려 70년 7개월 동안 영국을 통치하셨습니다. 정확하게는 통치는 아니죠. 왜냐하면 영국은 입헌군주제 국가다 보니까 여왕이든 지금 최근에 즉위하신 후임자이신 찰스 3세 국왕이든 그 국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입헌군주제 국가다 보니까 국왕은 군림 하나 통치하지 않고, 통치는 행정부의 수장인 수상이 통치는 하는 게 맞기 때문에 70년 7개월 동안 통치했다라는 것은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래도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는 뉴질랜드의 산악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과 등산 도우미 세르파 텐징 노르가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하신 분은 1977년 목이 깔다고 하루살이가 엄청나게 날립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는 1977년 바로 고상돈 대장입니다. 고상돈 대장 9월 15일 1977년 9월 15일에 고상돈 대장께서 우리나라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여성 중에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자는, 대한민국 여성 중에 에베레스트 최초 등정자는 1993년입니다. 1993년에 지현옥 대장입니다. 지현옥 대장.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인 고상돈 대장께서는 그로부터 최초 등정 때로부터 2년 후인 1979년 5월 29일에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을 하계 시즌에 등정에 성공하셨는데 하산길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북미 최고봉 데날리봉은 해발 6194m 고지인데요. 어제 7대륙 최고봉 말씀드릴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북미 최고봉인 데날리봉 해발 6194m에 등정에 성공하셨는데, 하산길에 한 800여 미터 추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발 5000 고지에서 사망을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게 1979년 5월 29일인데요. 그 5월 29일은 세계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자인 에드먼드 힐러리 경이 1953년 5월 29일에 에베레스트를 세계 최초로 올랐기 때문에 그로부터 정확하게 26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26년이.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지구 최고봉 에베레스트 해발 8848m에 관하여 말씀드렸고요. 그런 두 번째로는 히말라야,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K2입니다. K2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는 네팔과 중국 사이에 있는 지구 최고봉인데요. 그에 반해서 K2는 히말라야 산맥의 서쪽 끝에 있는 파키스탄에 있습니다. 자, 히말라야 산맥의 서쪽 끝인 파키스탄에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K2가 있습니다. 왜 K2냐, 명칭의 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에베레스트가 동인도 회사 측량국장의 이름을 따왔다고 했듯이
K2는 지구의 두 번째 봉우리,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 K2는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봉우리로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해서 K2입니다. 카라코람 산맥 할 때 K,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라 해서 2입니다. K2, 카라코람 산맥에 있는 봉우리로서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봉우리라 해서 K2입니다. 자, K2는 말씀드린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의 서쪽 끝에 있는 파키스탄 소재의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K2도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 등산용품 브랜드에 K2, 안나푸르나 뭐 여러 등산용품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소개해드릴 봉우리는 아홉 번째로 높은 봉우리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8,000m급 중에 아홉 번째로 높은 봉우리가 바로 난가 파르바트입니다. 난가 파르바트 해발 8,126m입니다. 해발 8,126m 난가 파르바트입니다. 자, 좀 여기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좀 어두운 지역입니다. 자,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 난가 파르바트는 그거 역시 파키스탄에 소재하고 있는데요. 자, 난가 파르바트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히말라야 8,000m급 14개 봉우리에서 가장 많은 등반가들이 사망한 곳이 바로 난가 파르바트입니다. 그 정도로 힘듭니다. 난가 파르바트 해발 8,126m고 히말라야 14자 중에 아홉 번째로 높은 봉우리 해발 8,126m인데요. 자, 난가 파르바트는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들 1997년에 개봉된 영화 브래드 피트 주연의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영어로는 Seven Years in Tibet. 영어로는 Seven Years in Tibet. 티벳에서의 7년이라는 영화가 1997년에 개봉됐는데요. 거기에서 영화 배우는 이제 브래드 피트고, 그 브래드 피트가 누구 실존 인물을 연기를 한 건데요. 실존 인물이 누구냐?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산악인, 전설적인 산악인 하인리 하르 역할을 브래드 피트가 한 겁니다. 자,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에서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에서 동쪽 방향 롯데월드 타워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자, 갤러리 아파트 사거리입니다. 자, 바로 앞에 남쪽 방향 촬영하고 있는데 갤러리 아파트고요. 이쪽 방향은 트리지움 아파트고, 이쪽 방향은 리센츠 아파트고, 지금 동쪽 방향으로 가면 엘츠 아파트. 동쪽 방향이 아니라 서쪽 방향 엘츠. 그 너머로 또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습니다. 자, 횡단보도 건너면서 롯데월드 타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23층 555m 높이의 롯데월드 타워를 찍으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가 파르바트는 이제 티벳에서의 7년의 주인공, 실존 인물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인리 하르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1997년에 개봉된 영화 티벳에서의 7년의 주인공 오스트리아의 산악인 하인리 하르와 지구의
아홉 번째로 높은 봉우리 난가 파르바트, 해발 8126m 난가 파르바트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하인리 하르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영화 티베트의 7년의 주인공 하인리 하르는 어떤 인물인지 말씀드립니다. 자, 그것을 말씀드리려면 제가 퀴즈부터 내드리겠습니다. 퀴즈. 자, 스포츠 브랜드는 상징성이 큰데요. 먼저 세계 최고의 브랜드 미국의 나이키. 나이키는 뭘 상징할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도 그리스 신화 승리의 여신 니케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게 나이키입니다. 자, 그리스 신화 승리의 여신 니케를 영어식으로 표현한 게 나이키입니다. 로마 신화의 승리의 여신은 빅토리인데요. 그리스 신화의 승리의 여신은 니케입니다. 니케. 그래서 나이키는 그리스 신화 승리의 여신을 칭합니다. 나이키를 입으면 또 나이키를 신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있고, 원래는 미국 브랜드 리복이 나이키보다 더 시장 점유율이 높았는데요. 한 20여 년 전에 나이키가 Just do it 주저하지 말고 당장 실행해라, 이런 뜻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당장 실행해라, Just do it. 그걸 캐치프레이즈로 엄청나게 공격적 마케팅을 했고, 특히 세계적인 농구 스타 마이클 조던 등을 광고 모델로 활용해 가지고 전세를 뒤엎어서 지금은 리복보다 나이키가 시장 점유율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이키는 원래 뿌리가 일본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의 미국 판매 대리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 스포츠 브랜드 아식스의 미국 판매 대리점으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세계 최고의 스포츠 브랜드로 성장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스포츠 브랜드에서 아식스는 뭘 의미할까요? 아식스는 일본 스포츠 브랜드고 우리나라 마라토너들이 아식스 신발을 많이 신는데요. 아식스는 라틴어로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 많이 들어보셨죠? 건강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 이 말을 라틴어로 표현한 것에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식스입니다. 아식스. 자, 아식스를 입으면 건강한 육체가 되고, 그러면 건전한 정신이 싹튼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랜드 중에 아디다스, 독일 브랜드입니다. 독일 브랜드 아디다스는 뭘 의미할까요? 그건 여러 가지 설이 있긴 한데 이런 설도 있습니다. 여러 설 중에 하나가 아디다스는 이 말에 이니셜을 합성한 거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이니셜 합성어.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이니셜을 합성한 게 아디다스다 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디다스를 신으면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꿀 정도로 거기에 푹 빠져 있다. 스포츠에 열광하니까 항상 머릿속에 스포츠를 꿈꾼다. 온종일 하루 내내 스포츠만 생각한다. 그 정도로 스포츠에 푹 빠져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자, 우리나라는 지덕체 함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은 지덕체라고 하지 않습니다. 채덕지라고 합니다. 채덕지. 자, 우리나라는 지덕체라고 표현하는데요. 서양은 채덕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채덕지. 그래서 근대 교육학의 근대 교육론의 창시자 존 로크, 근대 교육론의 창시자 존 로크가 있습니다. 존 로크의 교육론의 서문을 보면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체덕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덕지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그만큼 중요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이곳은 롯데월드 타워가 보이는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절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입니다. 롯데월드 타워 방향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 OECD 국가 38개 회원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빌딩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의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산책로 조깅하는 분들이 보이고요. 또 산책하는 분들도 보입니다. 자, 이 조깅로는 동호, 서호 합해가지고 한 바퀴에 2,563m입니다. 네 바퀴에 10.25km, 8바퀴에 20.5km, 16바퀴에 41km, 16바퀴 반을 돌면 42.19km, 105리길 26.4마일이 됩니다. 제가 이곳에서 2002년 3월 1일부터 오늘 2023년 5월 15일까지 21년 2개월 반 동안 42.19km를 훈련을 해왔습니다. 자, 그래서 21년 2개월 보름 동안 총 91회의 42.19km를 완주를 했습니다. 자, 저 밑으로 내려가서 촬영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곳은 잠실 석촌호수 서호 수변무대에서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123층 555m 높이 기준 세계 5위 규모의 롯데월드 타워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호입니다. 서호. 그 다음에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계속 촬영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팁에 대해서의 7년을 이제 말씀드리다가 스포츠 브랜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일의 세계적인 브랜드 아디다스. 아디다스는 All Day I Dream About Sports, 첫 글자를 따가지고 합성한 거다 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온종일 나는 스포츠를 꿈꾼다. All day I dream about sports의 각 단어의 첫 글자를 합성한 게 아디다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마지막으로 스포츠 브랜드 중에 노스페이스, 미국 브랜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레드페이스가 있는데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노스페이스가 있습니다. 노스페이스는 뭘 의미할까요? 노스페이스는 알프스의 3대 북벽을 상징합니다. 알프스의 3대 북벽. 자, 어제 7대6 최고봉 말씀드릴 때 유럽의 최고봉은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가 아니라 러시아의 코카서스 산맥에 있는 엘브루즈 해발 5,642m, 해발 5,642m의 엘브루즈가 유럽의 최고봉이라고 어제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자, 그래서 알프스의 최고봉 몽블랑 해발 4,807m가 유럽의 최고봉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알프스 산맥에 3대 북벽이 있습니다. 그 3대 북벽이 뭐냐면 마터호른,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이 세 개 봉우리가 알프스의 3대 북벽인데요. 정말 그 등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20세기 초반에 수많은 세계적인 등반가들이 알프스 3대 북벽에 도전을 했습니다마는 다 실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알프스 3대 북벽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클라이머들의 공동묘지다라는 명칭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프스의 3대 북벽이 마터호른, 그 다음에 아이거, 그 다음에 그랑드 조라스입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봉우리의 북쪽 벽은 거의 수직 절벽에 가까운 벽이어가지고 너무나도 오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제 노스페이스의 로고가 약간 곡면으로 이렇게 곡선이 세 개가 겹쳐 있지 않습니까? 노스페이스의 로고가 이런 식으로 곡면이 이렇게 겹쳐 있는 세 개의 곡면, 이게 노스페이스의 로고인데요. 그게 바로 알프스의 3대 북벽을 상징하기 위해서 세 개의 곡면이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게 노스페이스의 로고입니다. 그래서 3대 북벽 마터호른, 아이거, 그랑드 조라스, 이 세 개의 봉우리의 북쪽 벽은 너무나도 수직 절벽에 가까워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하다가 사망해서 그곳을 클라이머들의, 등반가들의 공동묘지라는 명칭으로도 부르고 있는데요. 그 중에 결국은 인간이 도전을 거듭해가지고 등정에 성공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로 알아주는 가장 험난한 봉우리가 아이거입니다. 아이거는 해발 3,970m입니다. 해발 3,970m의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오른 분이 바로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입니다.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가 세계 최초로 알프스의 3대 북벽 중 하나인 아이거 해발 3,970m 등정에 성공합니다. 그게 언제냐? 1938년 7월입니다. 1938년 7월에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르가 알프스의 3대 북벽 중 하나인 아이거 해발 3,970m를 세계 최초로 오르게 되고, 그 공적을 인정해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는 낭가 파르바트 원정대를 4번에 걸쳐서 보내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인데요. 그 당시에 세계 산악계는 영국과 독일의 각축전이었습니다. 영국과 독일이 각축을 하고 있었는데요. 영국은 지구 최고봉인 에베레스트 해발 8,848m 거기에 주로 몰두를 하고 있었고, 반면에 독일은 지구의 9번째 봉우리인 낭가 파르바트 해발 8,126m 봉우리에 몰두를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4차 수년 동안 4차에 걸쳐서 낭가 파르바트 원정대를 보냈는데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5차 원정대를 이제 보내는 상황인데요. 그때 바로 알프스 3대 북벽 중 하나인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등정에 성공한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인리 하러의 공적을 실력을 인정해가지고 독일의 낭가 파르바트 5차 원정 대원으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듬해인 1939년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인도 쪽을 거쳐가지고 낭가 파르바트가 파키스탄에 있다 보니까 파키스탄 쪽을 통해가지고 낭가 파르바트에 독일의 5차 원정대가 등정을 시도했는데요. 이번에도 실패를 합니다. 실패해가지고 하산을 하는데, 낭가 파르바트가 파키스탄에 있고 하산할 때 그쪽을 통해서 인도 쪽으로 이제 하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도의 북부 쪽으로. 그때 때마침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이 되는데요. 그래서 독일의 원정대가 인도 북부 쪽으로 진입을 하니까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이자 축구국의 주도 국가였던
독일의 원정대가 인도 북부 쪽으로 진입을 한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인도는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는 독일이었고, 그에 맞서서 연합국들이 맞서 싸웠는데요. 연합국의 주축 국가는 미국하고 영국이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영국. 그래서 서로 적대 국가 관계인 거죠. 원정대는 독일 원정대. 그런데 그 원정대가 난가파르드아바트 등정에 시도했는데 실패하고 영국이 지배하고 있던 인도 쪽으로 하산하니까 바로 영국에서 그 독일 원정대들을 다 체포를 해서 영국의 그 수용소에, 인도 소재 수용소에 다 감금을 하게 됩니다. 감금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수용소 생활을 합니다. 그 기간이 1939년부터 1944년까지 무려 5년 동안 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이니하를 포함해가지고 독일의 난가파르바트 5차 원정대원 전원이 인도 소재 영국군 수용소에 감금이 됩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1939년부터 1944년까지니까 거의 2차 세계대전 전쟁 기간 대부분 그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차례 탈출에 시도했는데 중간에 실패했는데 4번째인가 5번째 탈출을 시도해가지고 1944년에 갇힌 지 5년 만에 탈출에 성공해가지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의 티벳의 라싸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 1년 반 정도 걸려가지고 티벳의 라싸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서 탈출한 상황이다 보니까 변변한 등산 장비도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히말라야를 넘어가지고 티벳의 라싸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스승 역할을 합니다. 그 당시에 달라이 라마가 나이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12살 정도가 됐었습니다.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를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데요. 그 달라이 라마가 한 12살이었는데 티벳의 제13대 달라이 라마였습니다. 달라이 라마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우리로 치면 대통령처럼 그 보통 명사입니다. 사람 이름이면 고유명사인데 달라이 라마는 사람 이름인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정신적 지도자, 우리로 치면 대통령 같은 직책입니다. 직책. 최고의 정신적 지도자를 보통 명사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살이었을 거고 그 당시에 제13대 달라이 라마의 스승을 합니다. 세계 최초 1938년 7월에 알프스 3대 북벽 중에 하나인 그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올랐던 그 오스트리아 산악인 하이니하르가 독일의 난가파르바트 제5차 원정대로 합류를 했었는데 실패하고 하산하다가 인도에서 영국군 수용소에 한 5년 갇혀있다 탈출해가지고 히말라야를 넘어서 1944년에 티벳 라싸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1951년까지 무려 7년 동안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스승 역할을 합니다. 달라이 라마한테 이렇게 영어 언어도 가르쳐주고 서양 문물에 대해서도 가르쳐주고 스승 역할을 하다가 고국인 오스트리아로 귀환해서 오스트리아 가가지고 책을 출판한 게 바로 영어로 Seven Years in Tibet, 한글로 티벳에서의 7년입니다. 이게 그 책이 바로 1997년에 영화화된 거죠. 영화화돼 가지고 Seven Years in Tibet, 티벳에서의 7년 영화가 1997년에 개봉이 됐는데요. 주연 배우가 하이니하르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세계적인 배우 브래드 피트가 하이니하르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인리 하르는 그러게 제13대 달라이 라마와 인연이 깊고요. 지금도 제13대 달라이 라마 그분이 인도의 티벳 망명 정부의 수장으로 계속 활동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989년에 그 13대 달라이 라마, 즉 하인리 하르의 제자였었던 티벳의 정신적 지도자 제13대 달라이 라마가 1989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이 티벳에 대해서 무력 점령을 하고 그 과정에서 한거한 그런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1989년경인가 그 제13대 달라이 라마가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인도 쪽에 티벳 망명 정부의 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2006년에 하인리 하라가 오스트리아에서 사망했을 때 그 13대 달라이 라마가 직접 그 오스트리아까지 가가지고 조문을 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영화 티벳에서의 7년의 주인공이 오르려고 시도했던 데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히말라야 8,000m급 14자 중에 4개의 봉우리를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있는 난가 파르바트, 해발 8,126m 난가 파르바트가 바로 티벳에서 영화 주인공 실존 인물 하인리 하르와 관련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인리 하르는 티벳에서의 7년 기간, 체류 기간이 1944년부터 1951년까지 7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국으로 돌아가가지고 11년이 지난 1962년에는 어제 말씀드린 지구 세계 7대륙 최고봉 중에 하나인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를 세계 최초로 오른 분도 바로 하인리 하르입니다. 하인리 하르. 그러니까 하인리 하르는 1938년 7월에 알프스 3대 북극 중에 하나인 아이거를 세계 최초로 올랐을 뿐만 아니라 1962년에 오세아니아 최고봉인 푼착자야, 해발 4,884m를 세계 최초로 오른 인물이기도 합니다. 푼착자야는 어디에 있냐면 남태평양에 뉴기니 섬이 있는데요. 뉴기니 섬의 동쪽은 독립국가 파푸아 뉴기니라는 국가고 서쪽이 인도네시아령입니다. 그래서 서뉴기니에 있는 인도네시아령, 거기에 오세아니아 최고봉 푼착자야 해발 4,884m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인리 하르가 1962년에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뉴질랜드, 호주, 네덜란드 4개 국가 연합국으로 구성된 원정대를 이끌고 푼착자야에 세계 최초로 올랐습니다. 그 하인리 하르가 소속된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네덜란드, 그 다음에 뉴질랜드, 그 다음에 호주, 이 4개 국가가 연합해가지고 등반대를, 원정대를 결성해서 1962년에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 중에 오세아니아 최고봉인 푼착자야를 등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말라야 14자 중에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히말라야 14자 중에 9번째로 높은 푼착자야가 아니라 난가